지금 이제 미국 현지 좀 전화를 해서 미국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전화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쪽 시간이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려서 예. 자, 지금 이제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님과 함께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와서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마이TV의 최지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제 옆에는 홍익표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아유, 홍 의원님. 이렇게 전화를. 아니 한번 오시라니까 왜? 예, 제가 뭐 꼭 시간 내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저 의원 때 오시면은 뭐 일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이제는 오시면은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라고. 두 분이 이제 서로 만남을 약속을 하셨고요. 지금 네. 미국 현지 시간이 몇 시죠? 여기 10시 30분입니다. 밤 밤 10시 네. 30분이요. 밤 10시 30분 월요일이니까 28일 네네. 밤 10시 30분 되네. 밤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이요. 11월 5일 날 펼쳐지는데 미국 대선이 네.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현지 분위기는 트럼프, 해리스 중에 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요즘 뭐 선거가 선거 임박한 때에 네. 선거 막바지에 와서 이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더라고요. 아주 박빙일 때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난 10월 중순경서부터 미 전국적 지지율 그리고 또 경합주 내의 지지율들을 관찰해 보면은 이 추세가 점점 해리스가 좀 앞서 있었다가 트럼프 상승세가 빨리 올라와 가지고 한 일주일 남겨놓고서는 거의 동률입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트럼프가 좀 지지율을 올리고 상승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좀 유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좀 성급한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경합주의 지지율이 동률이나 1%, 2% 차이가 나요. 네. 오차범위 한도 내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대개 경합주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조지아와 펜실베니아 네. 이 두 개 주가 샤이 트럼프가 이전 선거 때 두세 번에 걸쳐서 샤이 트럼프가 제일 많은 주였었습니다.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네네. 열어보면은 트럼프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이 숨겨진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걸 감안하면은 트럼프한테 승산이 있겠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이 일주일 남겨놓고 예측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홍 대표님께서도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라는 전망을 주셨거든요. 네. 예. 여하튼 지금 카멜라 해리스의 지난 7월서부터 7월 21일부터 후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캠페인을 정말 갑작스럽게 후보가 됐는데 지지율 역전을 만들면서 한 4%, 5% 우위로 왔는데 이게 10월 중순 들어오면서 컨벤션 효과였었습니다. 예. 새 후보를 원하는 미국 유권자들 요구에 맞춰졌는데 네. 그 다음서부터는 직접 표심에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나오니까 다들 시선이 왔어요. 그러면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비호감이 가장 높았던 후보였습니다. 현직 대통령 예. 이미 한 사람 우리가 알 만큼 안다. 근데 너무 어려워.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지만은 마음이 갈 텐데, 새로운 사람이 나왔어. 이래서, 카멜라 해리스한테 주목해가지고 기대치가 있어서 지지율을 높여놨는데, 뭔가 새로운 것들을 특히 경제 문제, 예. 사는 거, 물가, 이런 거에 관해서 뭔가 새로운 카멜라 해리스가 갖고 있는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있었는데 10월 초 중순 들어오면서 예. 그냥 거기가 거기니까 트럼프의 역공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헤드라인을 트럼프가 다시 잡고 있었죠. 네. 이전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대표님. 지금 대표님, 홍 대표님께서 네네.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대표님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예. 예.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저 이게 혼자 써들었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좀 티키타카가 좀 네.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게 예, 아니라 세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왜 해리스의 돌풍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약해졌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첫 번째는 그러면 바이든 정부가 해리스의 발목을 잡은 건지, 두 번째 해리스 후보의 인물 경쟁력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 아니면 선거 캠페인 전략이 잘못된 건지, 이 세 가지가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둘 다 이유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이 인기가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한 팀이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에 바이든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해리스한테 짐이 된 거고, 두 번째는 해리스가 흑인이고 여성이잖아요. 네. 후보가 흑인이고 여성일 때는 그 마이너가 갖고 있는 특별한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바마 때 그렇죠. 네. 해리스가 후보가 되면서 2008년 오바마 때 팀들이 확 들어와서 지지율을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캠페인을 운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거품이었을지 몰라도 확 올라갔는데 이때서부터는 본인의 실력이 나왔어야죠. 나는 이러이러한 리더십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돼야 되고 이 어려운 걸 타개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실력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 보여준 원인이 다른 후보들은 한 1년, 1년 반 동안 만들어놨던 이 준비가 카멜라 해리스는 순식간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리한 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높아진 지지율이 그냥 유지되지 못하고서 꺾였다. 그렇게 된 걸로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빈 공간을 해리스가 열어줬다면 본의 아니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잘 포착한 것 같아요. 프로젝트 2025 이게 논란의 중심이던데 헤리티지 재단에서 얘기한 이 헤리티지 재단이 어떤 곳이고 프로젝트 2025가 좀 보수적이다, 우익적이다 이런 논란을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있는 그대로였죠. 예. 그렇지만 어떤 면은 있었나 하면 트럼프가 9월 10일 날 양 후보 첫 번 토론회 할 때에서부터 다시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이래로 트럼프는 선거판의 헤드라인을 주도해 왔는데 예. 처음으로 후보 사퇴 이후서부터 실종이 됐었다가 역시 나는 막말을 하고 주목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다시 아주 격한 어조로 와가지고 다시 선거판에 위로 올라가면서 주도를 하게 되죠. 거기에 경쟁에서 해리스가 부응하지 못했던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젝트 2025는 2016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왜 성공하지 못했냐라는 원인을 가지고 2020년 선거에 지고 2021년 트럼프는 플로리다로 퇴각을 하지만 그때 트럼프 옆에 있던 브레인들은 다시 트럼프가 워싱턴 오면 재집권 준비를 하느라고 만든 게 헤리티지를 재단을 접수해서 헤리티지가 보수 우파의 싱크탱크니까 그거를 거부들의 돈을 가지고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재집권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그 안에 이전하고 트럼프가 달라진다. 다시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이런 정부를 구성해서 갈 거다라고 만들어 놓은 게
만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인재와 인력과 정책들, 이게 마가 운동의 제도화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만든 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프로젝트 2025. 네. 이런 그 프레임이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전에 트럼프하고 좀 많이 달라지겠구나라는 거를 이 프로젝트 2025를 보고서 하죠. 이거는 JD 벤스가 주도해가지고서 이거를 준비를 한 걸로 지금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이게 프로젝트 2025가 예. 이민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인 거죠. 내용도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근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을 좀 보면 이게 헤리티지 재단이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네. 건데요. 레이건 정부를 사실상 만든 사상적 기초를 만든 그 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레이건이즘, 소위 신자유주의. 네. 이게 이제 그 헤리티지 재단의 거고요. 요번에 만드는 2025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사실은 유사한 거를 이미 그 레이건 정부 시절에도 만들었어요. 똑같은 거를. 지금 뭐 그 The Mandate for Leadership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번에 2025가 나온 건데 네. 이게 81년도에도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 출범할 당시에도 이 헤리티지 재단이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을 갖고 선거를 치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리더십을 위한 지침 이렇게 보여요. 이게 지난 그 레이건 행정부에 만들었다면 이번에도 또 만들어서 그 경제, 그다음에 심지어 어떤 내용도 있냐면 중앙 정부의 공무원들을 그 해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그러니까 지금은 공무원 해임을 함부로 못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 대한 장악력, 그다음에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되면 충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게 네. 되는 거죠. 군말하지 말고 따라와라. 이런 그 행정부 개편이나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 그다음에 화석 연료에 기초한 기후 변화로 후퇴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고, 예. 그다음에 경제 정책은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작은 정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연방준비제도 FRB라고. 네. 이게 FRB를 폐지하자는, 그러니까 트럼프가 FRB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기독교적 가치관, 뭐 그 예를 들면 동성애를 이제 네. 동성애나 낙태를 아예 금지하는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이민 문제까지 포함된 예. 거기 때문에 뭐 아까 김동석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회를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그야말로 신자유주의 경제 사회로 되돌려놓겠다는 보수의 약속. 그 여기 제목이 컨서버티브 프로미스, 아예 보수 그냥 약속이에요. 들어가 있군요, 예, 거기에. 거기 책 제목이 예. 큰 제목은 아까 얘기한 Mandate for Leadership이고 그 부제로 그 컨서버티브 프로미스, 그러니까 보수의 약속입니다. 그렇구나. 그 프로젝트 2025에 보니까 가족 이민 영주권 신청 폐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요, 대표님.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좀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결혼 영주권이나 부모 자녀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주권을 같이 그거를 공유할 수 있다면 이걸 아예 없애겠다는 건데, 이러면 미국 하면 우리가 이민으로 만들어진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예. 미국에서 사는 소수계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그 좀 재앙적인 내용이 이민 관련해서, 사실 이번 선거판의 이슈가 세 개를 대표적으로 꼽으면은 경제와 이민과 그다음에 이 가치 이슈 중에 낙태라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경제하고 이민은 진짜 10 내지 한 15%씩 트럼프가 잘했다, 트럼프가 맞다라는 걸로 우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이민은 이렇게 합법적으로 들어온 이민의 이런 과정이나 절차라는 데 포커싱한 게 아니라 난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 저 수도 없이 많이 남쪽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이 난민들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가 미국의 굉장히 큰 사회 문제로 들어온 거죠. 이거를 미국의 우파 그 백인들이 갖고 있는 이 반이민적인 이런 정서 안에 맞게 겨냥해가지고 아주 보수 우파들이 만들어낸 내용들이 이제 그 반이민 법안, 반이민 방향으로 만들어내는 게 군사작전 하듯이 이민자들 불법,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이민자들을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이게 골칫거리였었는데 예. 이거를 그냥 미국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 추방시키겠다. 대량 추방, 대량 추방, 다량 추방 이런 얘기가 습관처럼 유세에서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고서요. 네. 그다음에 큰 틀에서 설명을 하자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라는 이런 슬로건이라는 게 이게 정치 권력을 잡으려는 슬로건이 아니고 이미 2016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그 사회 운동화 됐습니다. 우파 운동이죠. 이게 가령 오바마가 들어오면서 마이너리티 중심으로 그래스루트 운동이 나왔던 거에 대한 역작용으로 이제 트럼프가 나오면서 마가라는 사회 운동이 나온 겁니다. 이 두 사회 운동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마가라는 운동을 볼 때에는 그 안에 기본적인 이념이 첫째 백인 우월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백인은 DNA 자체가 인종적으로 우수하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독교 민족주의. 미국은 하나님이 허락한 나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은 세계에서 제일 위대하다. 이걸 만들어내니까 미국 예외주의.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외교 정책으로다 보면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고립주의적인 그런 측면 말이죠.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와 기독교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미국 예외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이 세 개의 이념이 결합된 게 마가의 기본 이념이고 트럼프 요번에 재집권하는 거는 그런 마가 운동을 워싱턴의 행정부에서 제도화하는 거다. 그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트럼프 첫 번 집권했을 때에 미국의 사회 가치라든지 이런 그 문화 전쟁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는 대법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까지 진보가 5명이면은 그다음에 보수가 4명, 또 보수가 4명이면 진보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사회를 균형 있게 이민자의 다양한 문화로 왔는데 트럼프 때 들어오면은 이걸 무지막지하게 6대3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열광해가지고 트럼프 뒤에 나왔던 선을 보였던 우파, 그 백인들이 시골에서 그냥 조용히 살던 백인들이 그냥 트럼프를 밀고서 이렇게 확 나왔던 게 비로소 이번에 재집권하는 데선 이렇게 정리돼가지고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퇴각하는 거죠. 1860년대 연방정부 이전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지금 미국 시민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홍 대표님 이 마가 운동에 대해서 좀 더 뭐 맥락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나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이제 이거를 꺼내 들고 미국의 그 아이덴티티를 좀 뭔가 본인스럽게 다시 확고하게 재정립할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좌절은 국내적으로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소위 그 개방적 무역, 그러니까 FTA였죠. FTA 특히 나프타 등을 통해서 백인 러스트벨트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트럼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백인 노동자들의 좌절, 그리고 소위 그 동성애라든지 뭐 낙태 뭐 등등 하면서 또 이민자들이 많이 오게 되면서 기독교 사회의 어떤 기독교적 가치관의 근본적인 위협, 그 기독교적 근본주의 위협,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백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국내적인 이슈로 작용했다면 외부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 미국보다도 더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 사실 90년대 초반에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미국이 그 독점적 소위 그 유일한 강자로 남았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부상했고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보다도 그 유럽이나 EU 경제권, 중국 경제권 등등 이런 미국의 경제에 비해서 다른 데가 많이 부상하는 모양새를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 질서 글로벌 파워가 전에 같지 않다.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시 그 절대 강자, 그러니까 초인류 강국으로서의 경쟁자 없는 미국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파워로서의 미국을 재정립하는,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 거기에 기반은 기독교적 세계관, 그다음에 백인 우월주의,
그리고 그 시장 네. 그저 아메리칸 신자유주의 퍼스트. 네. 그 시장 민주 그 네. 시장에 기초한 작은 정부 아주 그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 그 옛날 신자유주의죠. 이런 거에 기초한 바탕으로 해서 미국을 그 글로벌 패권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 예. 이게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그 구상이고 그걸 구체화한 게 2025 프로젝트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표님,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런 전략들을 쓰고 있고 캠페인으로 계속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민주당 네. 쪽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쓰고 있는지 도어 투 도어를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사실 이 마가라는 게 이번 선거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2016년 계속 트럼프가 처음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내놨던 슬로건이죠. 예. 그런데 그때는 2010년 선거에서 대표하고 나니까 제일 당황한 게 트럼프 본인이었답니다. 당선 가능성을 본인도 전혀 없었는데 됐었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책적으로 내놓을 만한 어떤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던 거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젝트 2025의 절반 이상의 작업은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부의 공무원을 그 임명할 수 있는 데에 쓸 사람을 만드는 게 4,700명에서 5,500명까지 이미 3년 동안 네. 사람들을 구해서 훈련을 시켜놓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각 경합주에 가가지고서 트럼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운동은 트럼프가 공화당이 아니고 기존 공화당이라는 이 이 당을 트럼프의 마가라는 운동이 접수를 했는데 2016년에는 그냥 트럼프가 그 당에 들어가서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 데리고서 뭐가 안 됐는데 이번에는 지난 그 7월 달에 그 밀워키 컨벤션에 가니까 예. 완벽하게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을 접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트럼프가 아닌 정치 싸움이 되고 그다음에 해리스 캠페인에서 해리스는 지지율을 공중에서 큰 틀에서 만들어 놨는데 경합주에 꼭 이겨야 할 곳에 표심에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4년 전에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큰 사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발적으로 바이든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팬데믹이 아닌 가운데서 선거를 치르니까 그때 같은 마이너리티의 자발적인 참여가 안 오기 때문에 이 해리스 캠프가 각 경합지역에 가서 이 유권자를 직접 만나는 이전에 했던 도어투도어를 하고 유권자를 직접 만나면서 각 소수의 언어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캠페인을 했어야 되는데 정작 트럼프는 이걸 했습니다. 슈퍼팩을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펜실베니아를 일론 머스크한테 맡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슈퍼팩 갖고 일론 머스크가 돈잔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해리스 캠프에서는 이거를 제때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막판에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고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조지아하고서 펜실베니아에서 열심히 이거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리포트를 받아가지고 좀 쉐어하고 그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그 대표님, 그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어쨌든 그 트럼프나 공화당은 뭐 지금 뭐 그 완전히 자기네 거다라고 인정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2025 프로젝트를 발표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과거 보면 오바마 집권 때도 진보 연구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 비전이 있었고 그 클린턴 대통령 때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뉴 민주당 플랜이라고 지금 그 미국의 민주당에서는 전혀 그런 마가나 또는 그 2025 프로젝트에 그 대비되는 민주당만의 프로젝트나 비전이 잘 안 보인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죠. 오바마가 들어올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집권할 때에는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선거가
네. 왜냐하면 팬데믹을 극복하면서 네네. 망가진 미국을 새로. 그래서 그때의 전선은 민주주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바이든의 2기로 넘어가는 절반 3분의 2 이상 선거운동을 바이든 중심으로 갖고 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과 해리스 쪽의 슬로건이나 새로운 비전이라든지 정책 이거는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카밀라 해리스는 바이든을 이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보통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해리스도 다시 선거 막판에 내가 바이든하고 차별적인 거를 보여주려다가 이게 잘 안 맥히기 때문에 갑자기 한 열흘 전서부터 계속 강하게 트럼프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런 그 인종적으로 욕하는 거 그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 의사당 폭동한 거를 다시 공격하는 방법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전하는 쪽에서는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을 갖고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 집권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전에 하던 거를 계속 갖고 가는 이번에도 역시 그런 틀거리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 워낙 이제 결과에 대해서 물론 이제 트럼프가 조금 기세를 잡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선거가 끝나면 혹시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이제 한쪽 지지층과 한쪽 지지층이 극렬하게 대립해서 좀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 이게 풀린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총기가 다시 펼쳐진다거나 뭐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 선거에 불복종한다거나 왜냐면 이게 너무 극렬하게 미국도 대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격하게 어떤 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저는 제가 이번에 7번째 미국 대통령 선거를 예. 직접 이제 관여를 해보는데 이게 이번에는 대개 미국에서 선거의 결론은 진 사람이 졌다 그래야만 결론이 납니다. 그게 관례였고 꼭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런데 4년 전 선거 때 트럼프는 그 졌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혼란이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제 5일날 일주일 후에 선거가 동부 지역서부터 시간이 시작되잖아요, 미국은. 네네. 그러니까 이게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이쪽서부터 이제 선거가 시작되고 계속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주 티피컬한 경합주에 있어서는 각 카운티별로 트럼프 쪽에서는 눈에 보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박빙으로다가 승부가 날 게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빙으로 승부가 나면 절대로 트럼프는 승부가 안 할 거라고서 다 예상을 합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그래서 뭐냐면은 트럼프가 이기든가 아니면 혼란이 오든가 빨리 결론이 안 나서 다시 이거에 대한 뭐 소송을 하고서 이렇게 가든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11월 5일 선거에 이후에 생겨날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또 네. 기회가 되면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대표님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김동석 대표님 고맙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네. 한번 뵙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미국의 현지 상황을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